아, 아이폰 하나도 기대 안 되네. 진짜로.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어제는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일반과 에어 라인업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진짜 프로만의 영역으로 와버린 프로 시리즈. 오늘은 애플의 아이폰 17 프로, 프로 맥스의 첫인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자인부터 보자면 이제 일반 라인업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바뀐 게 없지만 프로 라인업은 디자인이 아주 크게 변했어요. 거의 몇 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역대급 호불호도 있는 게 이번 프로 라인업이죠. 아씨, 내가 이게 미국 갔다 와서 뇌이징이 되어서 그런가. 이렇게 비교하니까 또 괜찮네? 처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못생겼다 생각했거든요. 이번 17 프로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루머대로 티타늄에서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으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사실상 일반 라인업이랑 비교했을 때 프레임 소재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신 맥북처럼 유니바디 디자인으로 이제 변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거기에 알루미늄이 아니라 얘는 또 열간 단조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럼 일반 알루미늄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고온에서 플랫으로 눌러서 이제 상량한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이제 같은 알루미늄이라 하더라도 이제 얘 같은 경우 밀도와 강도가 더 높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바디이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존까지 아이폰들의 특징이 이렇게 프레임이 나와 있고 뒷면은 유리로 덮는, 그래서 여기에 경계가 묘하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프로는 뒷면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몸체가 하나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테나 띠 라인업도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기존에 프레임만 있었던 게 뒤쪽 유니바디로 이렇게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까지 되었고요. 위쪽도 보면 안테나 라인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옆에 나와 있는 게 위쪽 안테나 선까지 넘어와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안테나띠로 둘렀습니다. 대신 후면 모드 금속 소재를 사용하면 뭐 이제 맥세이프 충전이라든지 전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뒤쪽 맥세이프 영역의 무선 충전을 위해서 여기는 또 일반 유리가 아닌 세라믹 쉴드가 적용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맥세이프 배열, 그러니까 맥세이프 위치 자체는 기존과 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대신 애플 로고가 기존엔 아이폰의 정중앙에 위치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카메라 섬을 제외한 부분의 정중앙으로 애플 로고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많은 호불호가 있는 게 카메라 섬의 디자인이 기존에 이제 많이들 놀렸던 인덕션 디자인에서 이제는 뭐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주방? 급식판? 그러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플에서 말하기로는 요 카메라 섬 디자인을 플래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래토의 뜻을 찾아보니까 고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밀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늘어나고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어있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카메라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원 카메라가 달라지면서 이 공간이 필요했고 아마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디자인을 바꾸면 그게 좀 몇 년 동안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기 모델까지 고려해서 좀 크게 설계했을 수도요. 아무튼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 크기에서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가장 큰 건 두께가 더 두꺼워졌다는 게 체감돼요. 프로끼리 비교해볼게요. 딱 봐도 17 프로가 더 두꺼워진 게 체감돼요. 실제로 손으로 잡아보더라도 두께감이 더 있어졌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대신 좋아진 건 그립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17에서는 이게 유니바디로 오면서 좀 곡률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연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손으로 잡았을 때 뒷면이 더 부드럽게 잡히는 느낌이랄까요? 무게는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또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바뀐다는 루머가 있었을 때도 알루미늄을 쓰면서 더 많이 가벼워졌겠지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 더 무거워졌습니다. 17 프로의 경우 204g으로 16 프로 대비 5g 더 늘어났고요. 17 프로맥스는 231g으로 전작 대비 4g 더 늘어났습니다. 가장 무겁다고 했던 14 프로랑 비교해서는 2g 더 가벼운데 사실 2g 차이라면 뭐 거의 사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보니까 카메라 섬이 더 커진 건 그래도 좀 이해는 하지만 만약 여기가 에어처럼 금속이 아니라 세라믹 쉴드가 이 섬에 적용되었다면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 얘가 카메라 섬까지 금속이다 보니까 약간은 모업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그리고 이번에 컬러 이야기도 되게 많죠. 오렌지, 실버, 블루.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컬러로 출시했고 막 엄청 무난한 화이트랑 블랙은 또 없습니다. 이번에 또 뭐 하나 이글스 에디션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 이글스 유니폼 색깔이랑 매칭을 해서 좀 밈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고 또 봤을 때 느낌은 그나마 가장 무난하면서 예쁜 게 실버일 것 같고 나는 좀 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오렌지일 것 같습니다. 블루도 블랙에 좀 가깝긴 하지만 조금 밝은 색깔이거든요. 각자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저는 이번에 프로맥스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맥스는 그래도 화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크기 대비 무게감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거든요. 프로는
좀 무거워요. 게다가 얘는 카메라 섬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섬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좀 더 쏠리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재미있게도 프로와 일반 라인업의 경계, 그 급 차이를 크게 두진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스펙은 17, 에어, 프로 모두 다 동일해요. 세라믹 쉴드 2가 적용된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세라믹 쉴드 2가 되게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저처럼 험하게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설마 프로 라인업에서는 반사 방지가 더 좋아졌나? 한번 볼까요? 조금 개선되긴 했는데 이것도 일반 라인업이랑 비슷한 한 33% 정도 개선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좀 아쉽죠. 엄청 요게 키포인트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좋았으면 역시 프로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좀 아쉽다. 그리고 스피커와 진동도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브리핑 들을 때 실제로 얘가 분해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내부 설계가 되게 많이 바뀌었고 분명히 스피커랑 그 햅틱 엔진도 좀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 햅틱 진동. 요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애플 TV에서 F1 더 무비 예고편을 보면 그 진동의 느낌이 미쳤잖아요. 그걸로 비교했을 때 전작과 신형, 진동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스피커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잖아요. 이 스피커는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다. 프로나 프로맥스 모두 둘 다 다운그레이드로 느껴졌고요. 특히 출력도 줄어든 게 체감이 되었어요.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16이 더 잘 들리고 해상력이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신형은 상대적으로 힘없고 먹먹한 스피커,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줬어요. 이게 유니바디의 영향인지 스피커 설계의 영향인지 이게 분명히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성능과 발열에서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프로세서 자체가 애플의 A18 프로에서 애플의 A19 프로로 이제 한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었죠. 어떻게 보면 에어에 들어간 이제 A19 프로랑 동일한데 GPU 코어 수가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것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의 이번 초대장에서도 그렇다시피 이 발열을 컨트롤을 위한 큰 변화. 그러니까 이번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은 아이폰 최초로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고요. 티타늄 대비 20배 이상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진 알루미늄으로 사용해서 40%더 향상된 지속 성능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모두 할 것 없이 요즘은 발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정 온도 이상 넘어가면 이 프로세서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온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강제로 성능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로틀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번 아이폰은 발열 컨트롤, 이 발열 관리에서 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좀 성능과 발열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 자세하게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도 아이폰 16 시리즈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면서 8기가로 들어갔잖아요. 이번 프로 시리즈는 12기가 램을 탑재해줬어요. 나중에 리뷰를 따로 할 거지만 또 이제 성능 테스트가 없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같은 전작끼리 비교했을 때 긱벤치 6입니다. 싱글은 전작 대비 약 9% 향상, 멀티는 약 12% 향상이 되었습니다. 프로맥스끼리 비교해봤을 때도 전작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멀티코어 성능 향상폭은 조금 더 작은 프로가 더 크더라고요. 어쩌면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가장 플래그십 S25 울트라랑 비교해보면 싱글은 약 22%로 아이폰이 더 높았고 멀티코어에선 프로가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라인업과 달리 이제 조금은 더 높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S25에 들어간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보다는 멀티코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곧 이것도 2세대가 발표될 예정인데 싱글은 여전히 아이폰이 빠르겠지만 멀티코어에선 이젠 아이폰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얘도 퀄컴의 가장 최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얘보다도 더 떨어지니까요. 근데 또 뭐 일반 작업에서는 싱글코어의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냥 단순 작업에선 아이폰이 여전히 더 빠를 것 같기도 해요. 긱벤치 AI도 돌려봤습니다. AI도 전작 대비 약 8%, 10%가량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양상으로 프로맥스는 조금 더 잘 나왔긴 해요. 그리고 GPU 테스트를 볼 수 있는 3D 마크를 돌렸을 땐 최고 점수는 전작 대비 약 24%, 최저도 약 29%로 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안정성도 2.3%포인트 더 상승했고요. 그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안정성이나 최저 점수도 더 많이 올라갔죠. 프로맥스끼리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올라갔고요. S25 울트라 대비 최고 점수는 약 19%더 낮게 나왔습니다. 최저 점수는 오히려 갤럭시보다는 더 높았고 안정성은 16.1%포인트로 아이폰이 더 좋았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의 A칩이 다른 타사 대비 2년 더 앞서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애플의 A칩의 힘이 좀 약해졌다.
발열도 간단히 체크해봤습니다. 3D 마크로 돌릴 때 전면의 피크 온도는 0.8도 증가했고 후면은 2도 감소했습니다. 프로맥스는 전면 0.2도, 후면 3.1도 감소했습니다. S25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도 전 후면 모두 확실히 이번 17 프로 라인업의 온도가 더 착했습니다. 그래서 발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4K 120프레임으로 1시간 녹화해봤거든요. 이때 체감 발열이 진짜 컸어요. 16 프로맥스는 좀 많이 뜨겁다고 느낄 정도였고 17 프로맥스는 약간 뜨끈한 정도?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섬이 엄청 커지면서 요 구조도 꽤 많이 변했어요. 어쩌면 2025년이 애플의 가장 큰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형도 그렇고 프로 시리즈도 모두 4,800만 화소를 기본적으로 탑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그것 외에도 어떠한 차이가 있냐 살펴보면 초광각이랑 광각은 전작과 동일한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망원 카메라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작의 경우 망원 1200만 화소 5배 줌에서 이번엔 4800만 화소 4배 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죠. 5배 줌에서 4배 줌으로 바꾸면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좋은 점이라면 기존엔 1배율에서 5배율 사이 구간은 사실 디지털 줌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배율에서 4배율까지 그게 줄어들었고 센서 크기도 56%더 커지고 해상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화소 높은 4배 줌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애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죠. 아이폰에서 일반 라인업도 보면 망원 카메라가 없지만 2배 광학급 퀄리티 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로 라인업도 동일합니다. 4배에서 4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이게 2배로 크롭하잖아요. 그러면 1200만 화소로 8배 광학급 퀄리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궁금해서 봤거든요. 어느 구간까지 2400만으로 찍히냐 보니까 딱 7.9배까지는 2400만 화소로 찍히고 8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1200만 화소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만 좀 오래 쓰다 보니까 몰랐는데 인물 모드를 했을 때 1배율에서 5배까지 핀치 줌아웃으로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뭐 스크롤이나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이번 이제 시장부터는 최대 40배 줌까지 가능하고요. 비디오에서도 최대 이제 24배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전작은 최대 25배까지 사진에서 가능했고 비디오는 15배까지 가능했어요. 사진도 간단히 찍어서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초광각입니다. 중안에서 봤을 때 거의 퀄리티는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차이가 있다면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죠. 신형으로 오면서 약간 노란기가 빠진 느낌이랄까요? 확대해보면 안부 노이즈가 적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각 1배율로 갔을 때도 비교해봤어요. 여기서도 거의 초광각처럼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제 색감 톤이 확실히 이번에는 기조가 좀 달라졌다. 어쩌면 전작보다 샤픈이 좀 덜 들어간 듯한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확대해서 요 벽돌 쪽이나 에어컨 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4배 줌입니다. 낮에 봤을 땐 4배 퀄리티는 이거는 당연히 디지털 줌, 광학 줌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은 확실히 17%가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좀 색감 차이가 났거든요. 16 프로의 경우 약간 녹색기가 돌고 17 프로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이러한 색감을 갖고 있죠. 5배입니다. 주간에서 5배도 크게 차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요 빨간 간판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디테일이 의외로 16% 쪽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요것 외에도 이제 자세히 보면 5배는 전작이 더 좋아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17%가 5배는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특히 다른 걸 봐도 그랬어요. 17이 16 대비 하이라이트가 좀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16%가 더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샤픈이 살짝 덜 들어가서 그런가? 꽃 디테일도 신형은 좀 날리더라고요. 주간에 25배 줌을 했을 때 요것을 봐도 17%는 좀 더 프로세싱이 좀 더 들어간 느낌이죠. 디테일은 상대적으로 죽어 보이지만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간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조를 보자면 16%에서는 약간의 샤픈이 들어가 있고 17에서는 샤픈이 살짝 빠지면서 부드러운 경향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이제 야간에서는 아마 퀄리티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야간 초광각계에서는 17%의 디테일가 명료하게 처리되는 느낌이죠. 16%는 상대적으로 대비가 낮고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톤도 낮이랑 비교했을 때 따뜻한 톤에서 차가운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바닥을 봐도 신형에서 안부가 더 밝아 보이는 경향이 있죠. 디테일 역시 더 좋아진 게 좀 체감이 되었고요. 하트 쪽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제 노이즈는 신형이 더 있기는 하지만 표현력은 17이 더 좋았습니다. 야간 1배율입니다. 요때 17%는 역시 뛰어난 노이즈 억제력으로 선명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느낌이에요. 좀 더 깊은 대비감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 16%의 디테일이 좀 더 좋은 사진도 있기는 했는데 대비감에서 상대적으로 전작은 좀 더 뿌연 느낌이랄까요? 2배 야간에서는 디테일이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건물 쪽 창문 여기 이제 왼쪽 위에 보잖아요. 그러면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간 4배입니다. 4배 줌에서도 16% 쪽이 좀 더 따뜻한 느낌이었고요. 17%의 색이 좀 더 깊은 느낌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깔끔하게 표현되는 면은 17%가 더 좋았습니다. 야간 5배입니다.
이것도 16 프로 쪽이 확실히 노란빛이 좀 도는 느낌이고 표지판이나 간판의 빛번짐 억제력이 17%가 월등히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간 8배로 갔을 때도 자전거 사진은 16 프로가 더 잘 나온 느낌이에요. 네온 사인이나 간판에선 17 프로가 더 본연의 색이나 형태를 더 알아보기 쉬웠고요. 야간 25배에서도 좀 흐려 보이긴 하지만 빛번짐이나 노이즈 억제력은 17 프로가 월등히 더 좋았습니다. 샤픈을 먹이면 좀 더 비슷한 느낌에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간단히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고 그리고 이번에 톤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이제 사람 인물 톤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16 프로는 따뜻하면서 살짝 누런 톤이 강조되어 있는 것에 비해 17 프로는 그보다 조금 더 중립적이었고 좀 더 자연스러운 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것은 17 프로였습니다. S25 울트라는 17 프로처럼 좀 중립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피부에 미백이 조금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중 가장 실제로 비슷한 것은 17 프로였다. 나머지 차이는 야간에 광각으로 찍으면서 걸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17 프로 쪽의 손떨방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는 17 라인업 모두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는데 요거는 제가 일반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좋아요. 네, 요것에 관한 기능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 외에는 전문가용 프로레즈 로우, 젤락 기능, 애플 로고 2가 새로운 기능이다. 그리고 진짜 아쉬운 거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렌즈 코팅이 되어 있나도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요거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프로 라인업이 진짜 프로들을 위해서 라인업을 만들어주고 가격도 그만큼 더 높은데 카메라 렌즈 코팅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무게 감량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 무게가 더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용량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실제로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프로는 전작 대비 약 11%, 프로 맥스는 약 3%가량 배터리 용량이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배터리 타임 스펙을 보잖아요. 최대 동영상 재생도 27시간에서 31시간으로 늘어났고 영상 스트리밍도 22시간에서 28시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작년에 잠깐 썼지만 16 프로 맥스의 배터리가 진짜 병광색처럼 엄청 길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17 프로의 배터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북미 기준으로 17 프로랑 16 프로 맥스의 배터리 타임이 동일했습니다. 참고로 북미는 20 전용 모델만 나와서 그 자리에 배터리를 더 많이 넣어줘서 배터리 용량이 더 커요. 한국은 유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더 작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유심 슬롯 위치도 바뀌었다.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17 프로는 13시간 50분으로 전작 대비 1시간 31분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17이 16 프로급으로 배터리가 오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는 그것보다도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프로맥스는 전작 대비 더 늘어나서 1시간 19분 늘어났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프로맥스는 하루 정도는 배터리 걱정 안 하고 써도 될 정도로 배터리가 이제는 진짜 오래 가요. 충전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17 프로는 30분에 65%, 1시간에 91%, 완충까지는 1시간 16분이 걸렸고요. 17 프로맥스는 30분에 51%, 1시간에 80%, 완충까지는 1시간 42분이 걸렸습니다. 프로맥스가 확실히 배터리가 크다 보니까 프로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충전 속도도 스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작은 20W 이상에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하고 17 프로는 40W 이상에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배터리가 20% 미만일 때 측정해보니까 전작인 16 프로의 경우 27W가 나왔고 17 프로 시리즈는 약 40W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당연히 계속 40W로 충전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발열이 생기고 충전이 될수록 27W, 20W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이번에 이제 프로 라인업도 기본적으로 256GB부터 시작하면서 128GB 모델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트릭이 있는 게 뭐냐면 가격이 같은데 용량이 2배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그냥 128GB 옵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스타트 가격도 좀 비쌉니다. 179만원, 512로 하면 한 209만원 정도 되고요. 1테라 하면 239만원. 이제는 아이폰 프로 라인업이 진짜 많이 비싸졌어요. 그냥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일반 라인업에 비해서 50만원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256기가 기준으로 일반보다 50만원 더 비싼데 일반형도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가서 뭐 카메라와 성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딱히 이번 프로 라인업의 메리트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무게보다 배터리 타임이 중요하신 분들, 아니면 망원 카메라의 퀄리티,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구입해야겠지만 그것 외에 나머지 일반 유저분들은 일반 라인업을 구입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게다가 가장 큰 프로모션도 일반 라인업에 넣어줬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제가 또 재밌는 게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아이폰 쓰시는 PD님들이 이번에 좀 사전 예약을 많이 했거든요. 유이양 PD님도 작년에 이제 프로에서 일반으로 바꿨고 또 일반 라인업에 프로모션이 들어가서 대부분 일반을 구입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옆에 계신 저희 PD님은 프로를 구입하셨다고 해요. 일반 라인업이 넉넉한데 왜 프로를 구입하셨죠? 한번 구입하면 3년 동안 제가 쓰니까 길게 쓰는 거 좋은 거 사자 그런 마음에 샀습니다. 그렇습니다.